우리가 이번 한 학기 국제금융론, 이슈로 보는 국제금융론을 배울 건데 그 총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2008년 9월 15일 미국의 4대 투자은행인 리만 브라더스가 미국 연방법원에 파산보호 신청, 소위 이 파산보호법 챕터 11에 의한 파산보호 신청을 합니다. 그 이후로 시장에서는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이 금융위기가 비록 심각하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4대 투자은행이고 150년의 역사를 가진 이런 큰 은행을 도산시킬 거라고 시장은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큰 충격이 주어졌고 그로 인해서 미국 자본주의의 그 심장이라고 하는 월가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고 글로벌화된 이 국제금융시장 환경에 따라서 유럽 그리고 아시아, 남미 전 이머징 국가로 확산이 됐습니다.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2008년발 금융위기는 완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2010년에 유럽에서 재정위기가 발생했고 아직도 유럽의 그 금융위기가 완전히 극복이 안 된 상태예요. 거의 1%, 제로에서 1% 수준의 그 성장을 지금 보이고 있고 유럽 중앙은행이 막대한 자금을 시장에 투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럽의 이 경제 회복도 아직 되지 않고 금융시장 불안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우리가 자본주의 역사에 보면 이 금융위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불과 10년 전에 아시아 외환위기 또 한국의 IMF 사태로 인해서 이 아시아 지역이 큰 타격을 받았고 또 이것이 러시아, 브라질 이렇게 확산돼 가지고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여러 가지 세계 경제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렇게 또 10년 만에 위기가 발생하고 또 이어서 유럽 재정위기가 발생하고 이렇게 위기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렇게 반복되는 이제 위기의 근본 원인과 우리가 거기서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인가? 그리고 현재도 지금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앞으로 세계 경제 질서는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이번 이 대형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 질서, 국제금융 시장 질서에 어떤 임플리케이션을 갖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전체적인 글로벌한 환경 속에서 어떤 과제가 남겨져 있고 또 한국은 어떻게 그 위치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순서대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1997년도 7월 1일 태국발 아시아 외환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위기 이후에 IMF 구제금융을 받고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한국 이런 나라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죠. 그 아주 핵심에 우리 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1997년 12월 초에 IMF 구제금융을 받고 그 이후에 많은 이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도산하거나 또는 M&A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구조조정을 거쳤고 또 그 과정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그 IMF 사태
또 IMF 사태로 인해서 큰 이 어려움을 겪었던 가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큰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또 그때보다 훨씬 더 큰 이 글로벌한 대형 위기가 발생했는데 초기에 그 시장에 준 심리적인 충격은 대단했어요. 지금은 벌써 6년 전 얘기지만 그때 제가 이제 스탠포드, 제가 이제 버클리에 있을 때인데 이렇게 큰 은행을 미국이 부도내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해결하겠지. 시장은 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 그 부도 처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 패닉 상태가 벌어지고 이것이 아마 1929년에 발생한 세계 대공황이라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겪은 이 금융위기, 경제위기 중에서 제일 심각하고 대규모의 그런 위기를 겪었습니다. 대공황 이후에 약 10년 동안 세계 경제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다가 결국은 2차 대전이 발발하는 하나의 그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의식 속에서 그 당시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이거를 잘못 다루면 세계 경제가 정말 대공황과 같은 그런 비극적인 사태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소위 G20 국가 정상들을 워싱턴에 소집을 합니다. 그게 이제 11월 15일인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개 정상들이 이번 사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하게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자.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G20 국가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금리를 대폭 인하해가지고 시장의 불안을 이제 이 유동성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이제 그런 조치를 취하고 또 이제 직접 중앙은행들이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합니다. 이 당시에는 이 리만 사태가 터지자 시장 유동성이 소위 스퀴즈 단계를 넘어서 크런치 단계를 넘어서 크라이시스까지 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놔두면 시중에서 돈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엄청난 재앙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고 또 이제 부실 여신, 부실 대출이 이제 많이 발생하고 또 은행이나 이런 부실 기관이 이제 자연히 이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금융회사의 부실 채권을 정리하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을 하게 됩니다.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하게 되고 또 일자리가 부족하고 또 세계 교역이 갑자기 침체했기 때문에 소위 대부분의 정부들이 재정을 풀어서 경기 부양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2008년 10월, 11월, 12월 그 석 달 동안의 그 위기감이 상당히 해소가 되고 또 금융시장 여러 가지 주가나 환율, 금리 지표들도 단기간 내에 회복되는 이제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2009년 중반부터는 금융시장도 안정되고 세계 경기도 상당히 회복세에 이제 들어가게 돼요. 이게 2008년도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져왔던 어떤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 가지고 회복된 것이 아니고 정부가 이 재정을 풀어헤치고 또 중앙은행들이 돈을 풀고 이런 결과로 빚어진 과잉 유동성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진 수습이다. 그래서 이 과잉 유동성에 의한 일시적인 안정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돈을 풀다 보니까 소위 남유럽의 좀 재정이 취약한 국가들, 뭐 그리스, 아일랜드, 그다음 포르투갈, 스페인, 이태리 이런 나라들이 이 재정 적자가 크게 늘어나고 국가 채무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를 필두로 해가지고 그리스 국채가 상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가 이제
국가 부도 위기에 빠질 그런 상황이 돼서 결국 이제 이 위기가 유로존까지 이제 확대가 되고 유로존 위기가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국제금융시장이 다시 불안해지고 세계 경제가 다시 침체하는 이런 이제 과정에 빠지는데 그 이후에 지금 뭐 FRB나 또는 ECB 유럽중앙은행 또 일본은행 세계 주요 은행들이 소위 양적 완화 정책을 다 취하고 있어요. QE라 그러죠. Quantitative Easing 이런 통화 팽창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 위기가 제대로 수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지금 그래프에 보면 2007년 6월부터 이 파란 게 지금 이 세계 주가입니다. 주가 지수고 이 빨간 게 소위 이제 미국의 단기 금리인데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죠. 실질적으로 2008년 9월 15일 리만 브러더스 파산을 계기로 이 빨간색 단기 금리가 364까지 이렇게 튀어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주가가 위기 이전에 약 세계의 주가 지수가 약 400선에 있다가 200선으로 약 그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글로벌 위기가 실질적으로 점화된 것은 2008년 9월 15일 리만 브러더스 파산이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표면에 드러난 것은 2007년 초부터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2007년 2월 달에 그 HSBC의 미국 모기지 사업 부분이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고 이어서 그해 4월에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모기지 회사 뉴 센츄리 파이낸셜 코퍼레이션이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미국의 대부분의 대형 모기지 회사들이 소위 지급불능 사태에 빠지고 파산하거나 또는 이제 인수합병을 위해서 다른 금융회사에 인수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빚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유동성 리스크가 시장에 이제 대두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소위 위험 회피적인 그런 성향들이 시장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모기지 회사는 전체적으로 규모로 보거나 할 때 뭐 이렇게 금융 위기로까지 발전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그 당시 시장의 기대였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그 이듬해 주요 투자은행까지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2008년도 3월 14일 리만 브러더스 다음으로 큰 미국의 그 5대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가 역시 이제 이 부실로 인해 가지고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미국 정부 당국이 부랴부랴 이제 수습을 해서 이거를 JP 모간 체이스에 인수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베어스턴스가 이제 이 부실화되기 전에 1주당 주가가 약 145불이었는데 주당 2불로 넘어가게 돼요. 약 주가가 약 70배 이상 이렇게 절하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그렇게 매각이 됩니다. 이제 이때는 이 파산시키는 게 아니고 불량 금융회사를 우량회사에 인수시키는 그런 전략을 썼어요. 그리고 미국의 FRB가 베어스턴스를 인수하는 이 JP 모간 체이스에 약 300억 불의 이 자금을 지원을 합니다. 그런 조건으로 이제 인수를 시키는 거죠. 이제 베어스턴스가 이렇게 이제 인수되자 시장의 신용 리스크가 또 크게 대두하는 거죠. 그러던 와중에 8월 15일 날 결국 리만 브러더스를 이제 파산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아마 베어스턴스 사례와 같이 이 또 다른 금융회사에 이렇게 인수시키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시장이 기대를 했었는데 워낙 부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인수하려고 하는 데도 없고 또 의회에서는 베어스턴스 케이스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정부의 자금이 많이 지원됐기 때문에 이 공적 자금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행정부를
비판하는 이제 그런 기류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부시 대통령이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큰 모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소위 1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리만 브러스를 이제 파산을 시키는 겁니다. 아마 미국의 금융 역사상 이렇게 큰 회사를 파산 조치한 그런 사례가 없죠. 그래서 이때부터 위기가 글로벌 차원으로 본격적으로 확산됩니다. 이것은 이제 뭐 이 삼성경제연구에서 이제 공급한 테이블인데, 내나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주가하고 미국의 S&P 500 주가가 이 주요한 사건 때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뭐 유럽으로 전파가 되고 아시아로 남미로 다 전파가 되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는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 사실 이번 위기의 진원지는 아시아도 아니고 미국이죠. 월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금융시장이 하나로 지금 통합이 돼 있어요. 1980년대 이후에 소위 그 선진국의 자본들이 개도국 또 신흥시장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자본 자유와 금융시장 개방, 외환 자유와 또 변동환율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권고를 했고, 이것이 소위 이제 미국이 주도한 그 신자유주의 영향으로 전 세계로 이렇게 이제 확산된 거죠. 그래서 비록 월가에서 이 리만 사태가 발생했지만 그 직후에 미국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금리가 튀어오르고 이런 와중에서 그 영향이 바로 동경 또 뭐 한국, 홍콩, 싱가포르 이렇게 거쳐서 아시아 전 시장에 단시간 내에 이게 전이가 됩니다. 그리고 아시아 대부분 국가들이 이제 소위 수출 지향적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 또 뭐 아세안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 미국을 비롯한 그 수출 의존적인 그런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나서 세계 교역량이 갑자기 줄어들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이 위기감 패닉에 의해 소비도 줄고 수입이 줄고, 그러니까 전체 교역량이 자연히 줄게 되죠.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이 전부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경기도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아시아도 G20 정상회의의 그 공조 체제에 따라서 똑같은 조치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돈을 많이 풀고 금리를 내리고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2009년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부터는 불과 1년이 안 돼가지고 금융시장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번 위기가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010년도에 유럽발 재정위기가 발생하는 거죠. 아시아 주요국의 환율을 보면 이게 지금 이제 이 오렌지색이 이제 우리 한국입니다. 우리 한국 원화가 우리가 위기가 발생하기 그 전에 2006년 12월 말을 우리가 100으로 봤을 때 약 2008년 이 리만 사태가 발생할 때까지 보면 거의 반으로 줄어들어요. 반으로 떨어지는, 주가가 반토막이 나고 환율이 이렇게 치솟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그 환율의 이제 절하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주가도 거의 반토막이 납니다. 그리고 성장률을 보면 이 파란 색깔이 이게 이제 세계 전체 GDP 성장률인데 2009년도에 마이너스를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 상품과 서비스 수출 이게 소위 마이너스 전년도에 비해서 마이너스 두 자릿수 마이너스 12%, 13%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연히 투자도 줄어들고 고용도 줄어들게 되죠. G20 그 정상회의 결의에 따라서 얼마나 이게 과감하게 돈을 풀어헤쳤느냐. 이게 보면 IMF 자료에 의하면 대체로 이 주요 국가들, G20 국가들이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G20 정상회의의 결의에 따라서 GDP의 4%에서 6%, 많은 경우에는 거의 10% 가까이 재정을 이렇게 풀어서 투입을 합니다. 그리고 금리가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이 이번 위기 이전에 2%에서 5.5% 이런 수준이었는데 대부분 1%에서 2% 수준으로 다 이렇게 약 3%포인트 이상 금리를 내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결국은 이번에 그 급박한 초기의 위기를 잠재울 수 있었던 하나의 요인이었다. 아시아도 어려움을 겪었다 그랬는데 그럼 한국은 그 당시에 어땠나? 벌써 이제 6년 전이기 때문에 뭐 상당한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한국이 아시아 외환위기를 겪었고 한국의 그 IMF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이 국제 이 주요 언론들을 보면 이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그런 이제 이 모습을 보입니다. 학생 이름이 뭐죠? 문희가 여기 한번 읽어봐요. 파이낸셜 타임즈 한국이 아시아에서 금융위기 감염으로 확산 것보다 이코노미스트 도미노 이론에서 한국의 단기 외채 비중 은행의 높은 예대 비율 수준을 볼 때 한국이 세 번째로 위험하다. 로이터 달러의 동성 정책으로 은행과 기업이 자산 운용을 상실할 위험을 처했다. 월스트리트저널 아시아 국가 중 아이슬란드와 일반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가장 큰 국가가 한국이다. 예, 그러니까 리만 사태 이후에 그 연말까지 10월, 11월 중에 이 전 세계의 금융시장이 상당히 그 충격을 받고 어려움에 빠지자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한국이 잘못하면 위기를 다시 맞을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취약한 나라가 한국이다. 이런 이제 이 보도들을 하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개방돼 있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주식시장에도 많이 들어와 있고 또 그 외에 이제 뭐 채권에도 많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가 발행하는 외평채 그 신용 위험 프리미엄도 엄청나게 튀어오릅니다. 그래서 환율이 위기 전에 약 1,100원대였는데 최고 1,570원대까지 상승하고 주가는 약 50%가 급락하고 또 소위 한국 그 채권의 디폴트 스왑 프리미엄이 사상 최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위기 전에 약 116대에서 2008년 10월에는 약 700대까지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외평채 가상금리가 외환위기가 일어났던 1997, 8년 당시보다도 더 높이 올라가요. 그 당시 600bp였는데 약 800bp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만큼 한국에 대해서 시장의 시각이 상당히 부정적이었고 안 좋았다. 우리도 이제 그 G20 정상회의 결의에 따라서 그 당시 이명박 정부 초기인데 과감한 이제 재정금융 완화 정책을 했습니다. 한국은행 금리 인하하고 또 정부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하고 그런데 방금 그 우리가 보았듯이 외신들의 그런 보도에 의해서 외국 투자가들이 한국 경제와 한국 금융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신뢰가 이제 떨어짐에 따라서 우리 1997년 IMF 외환위기 사태 비슷하게 외국인 투자자금이 단기간에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2008년도 4, 4분기 석 달 동안에 약 418억 달러가 한국 시장에서 이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은행들이 단기 외채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리볼빙이 안 되는 거예요. 은행이 외화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서 외화 위기, 외화 부도에 빠질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가 사실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사태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당시도 우리 뭐 실물 경제가 무슨 그렇게 크게 망가진 게 아니고 이 은행들이 단기 외화 자금을 구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던 보유고를 지원해주고 그러다 보유고가 바닥난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또 그 다음 주에 공부를 하겠지만 일종의 유동성 위기에 처한 건데 이때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다행히 이 보유고를 그때와 달리 좀 넉넉하게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외환보유고를 이때 이제 이 외환위기 후에 처음 한국은행이 외환보유고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환보유고를 약 270억 달러를 지원을 했고, 그리고 이제 수출입은행에서 기업들이 이제 은행이 외화자금이 없으니까 해외 수입을 하려면 외화자금이 필요한데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입은행이 나서 가지고 수출입은행이 가지고 있던 외화자금을 이 기업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약 82억 달러를 지원하게 되고, 이것 가지고도 부족하고, 이 당시에 이제 우리 외환보유고가 잘못하면 2천억 불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2천억이라는 건 상당히 그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2천억이 깨지면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더 크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미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미 통화 수합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개도국의 많은 나라들이 이런 이제 외화 유동성, 단기 외화 유동성 위기에 몰렸기 때문에 미국도 자기 지금 앞마당의 위기를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외화 자금이 부족한 소위 한국이나 브라질이나 몇 개 인도 이런 나라들을 방치해가지고 거기서 만약에 이제 외화 디폴트가 벌어지면 더 큰 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결국은 미국이 FRB를 동원해가지고 이런 몇 개국들하고 통화 수합을 하게 됩니다. 미국은 사실은 이 발권국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달러를 찍어서 그냥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화를 담보로 달러 자금을 이제 공급을 해서 우리가 그거를 시장에 풀고 금융회사에 은행에 지원을 하게 되면 약 164억 달러를 지원했죠. 이걸 가지고 IMF 사태와 같은 그런 우리 외화 유동성 위기는 극복을 한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벌어졌죠. 그래서 2009년 하반기에는 뭐 주가, 우리나라 주가나 원달러 환율도 리만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CDS 프리미엄이나 외평채 가상금리도 안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우리 이제 그 은행들이 단기 외화 자금을 갑자기 이제 회수당하니까 외화 유동성 부족은 있었지만 은행들의 소위 재무제표는 상당히 건전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2007년도에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 은행들이 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통해서 대출을 늘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집값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줄이기 위해서 이 DTI LTV 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DTI라는 게 없었어요. LTV는 loan to value 그래가지고 아파트가 이게 10억짜리면 최대한 은행 대출을 60% 이상 못 하도록. 그러니까 자기 자금이 40%는 있어야 이걸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제한인데 DTI는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이 상환 능력을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연간 뭐 연봉이 5천만 원이다. 근데 그 중에서 한 40% 그러면 한 2천만 원 되는 거죠. 2천만 원이 넘어가는 어떤 그런 이 상환 부담이 있는 대출은 해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DTI 규제를 우리가 도입을 해가지고 다행히 이제 우리 은행들이 그 부실 여신이 많지 않았어요. 우리 은행들은 소위 그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 담보 대출이 어느 정도 이제 이 건전한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외화 부분에서는 어려웠지만 외화 유동성 위기를 아까 말했듯이 외환보유고나 이런 몇 가지 조치를 통해서 극복하고 나서는 바로 은행들이 서민대출도 하고 중소기업 대출도 하고 대출을 늘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때 2009년 중하반기만 해도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은행들이 외화자금뿐이 아니고 자국 통화의 그 이 자금도 시장에서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자금 지원이 상당히 어려웠죠. 이것이 다행히 우리가 이제 금융기관의 그런 대출 기능을 이 위기 속에서도 유지할 수 있었던 하나의 다행스러운 그런 이제 사례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금융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한국이 이런 것을 먼저 도입할 수 있었느냐?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내준 내가 그 원고에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알겠지만 김영삼 정부 말에 1997년도에 외환위기가 왔어요. 그리고 김대중 정부 말에
2002년도에 카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정부들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 뭐 여러 가지 뭐 개혁 조치도 하고 문민 그 정부로서 이제 일도 많이 했지만 결국은 정권의 말을 외환위기로 이렇게 끝내고 이것이 이제 김대중 정부로 넘어가면서 김대중 정부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 초기 2, 3년 동안 엄청난 어려움을 겪은 거죠. 마찬가지로 김대중 정부에서 이제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내수를 회복시키려다 보니까 뭔가 대출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카드론, 카드 대출을 이제 자유화시킨 거죠. 그래서 2002년도 여러분들도 지금 뭐 카드들 아마 이제 가지고 있는 또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신용카드라는 것은 그야말로 신용이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 신용카드입니다. 미국 같은 데서 신용카드를 얻으려면 참 어려워요. 신용카드 아무한테나 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길거리에서 이걸 남발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카드를 3장, 4장, 5장 이렇게 가지고 돌려막기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카드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이 많은 신용 불량자들이 생기고 또 이것을 이제 극복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노무현 정부가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무현 정부가 자기 다음 정부에는 이런 금융에서의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부동산 대출을 강력히 규제를 하기 시작하고 또 단기 외화 자금이 단기 외화 부채가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이 경제보좌관을 했어요. 그래서 경제보좌관을 하고 그 이후에 금융감독위원장으로 이렇게 이제 가서 이것들을 이제 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뭐 우연히 주어진 기회일 수도 있고 또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벌어졌기 때문에 또 취할 수 있었던 그런 조치입니다. 그러면 이제 유럽 재정 위기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얘기했듯이 이번 유럽의 2010년도 재정 위기는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가 지나간 거예요. 그걸 해결하려고 재정을 많이 풀다 보니까 재정 적자가 많이 발생하고 또 재정이 취약했던 남유럽 국가의 우선 이 국가 채무가 크게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 채무가 크게 늘어나니까 이런 나라들의 국채를 시장에서 안 사주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안 사는 거예요. 그걸 안 사주면 결국 갚을 돈이 없으니까 국가 부도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남유럽의 어떤 그런 구조적인 재정의 취약성 또 거시경제 취약성이 이 1차적인 원인이 되겠죠. 유럽 국가라고 해서 다 재정위기에 이제 처한 건 아니고 북유럽 국가들은 이제 비교적 거시경제도 건전하고 재정 상황도 크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같이 돈을 풀었지만 이제 그 나라들은 이제 시장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었고 다만 이제 이 남유럽 국가들이 이 거시경제나 재정 상황이 어려웠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EU 체제와 유로존 체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이다. 그래서 이제 1999년도부터 유로존은 하나의 통화를 쓰게 되는 거예요. 유로라는 하나의 통화로 묶입니다. 그리고 통화정책은 20이라는 유럽 중앙은행이 통일되게 행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국이 자기 마음대로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또는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환율을 조정하거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의 그 유로존 체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 같은 나라는 재정 수지도 안 좋고 또 수출도 잘 안 되고 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이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금리도 좀 내려가지고 또 돈도 풀고 그래서 내수를 진작하고 또 그리스 자국 통화를 좀 절하시켜 가지고 수출도 늘려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묶여 있는 거죠.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었다. 그런가 하면 비교적 재정 정책은 이렇게 이 하나로 묶여 있지 않았어요. 재정 정책은 이제 이 EU 협약에 의해 가지고 소위 Stability and Growth Pact라는 SGP라는 이런 하나의 그 약속에 묶여 있었던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유로존에 있는 국가들은 매년 재정 적자를 GDP 대비 3% 이상 늘리면 안 된다. 또 국가 채무가 GDP 대비 60% 넘어가게 재정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하나의 약속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 제재 조치나 강제 조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해서 G20 정상들이 모든 나라들이 빨리 돈을 풀어라, 재정을 풀어라 이렇게 되니까 이거 잘 됐다, 차제,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래가지고 마구 풀어제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 건전성이 2009년, 10년, 2년 동안에 크게 악화되는 거죠. 특히 남유럽 국가들의 이 한 2년 동안에 연간 재정 적자가 GDP의 뭐 8%, 10% 이렇게 달하게 됩니다. 지속 가능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이런 나라들의 국가 채무가 위기 전에 뭐 좀 많은 나라들이 GDP 한 60% 정도였는데 다 100% 가까이 되는 거예요. 시장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 국채를 사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 국채가 단기간 내에 그렇게 국가 채무가 100% 가까이 되고 또 재정이 그렇게 크게 적자가 나니까 저 나라가 과연 이 국채를 상환할 능력이 있겠느냐. 돈은 위험하면 피하게 돼 있어요. 가장 재빠르게 움직이는 게 돈이다. 돈이 위험을 제일 빨리 감지해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 국채를 이제 사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제 그 부도 상황까지, 국가 부도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EU 기준으로 볼 때 이 기간 동안에 G20 정상회의 결의에 따라서 재정 지출을 늘리고 또 세수가 감소하는 거예요. 내수가 침체되고 경기가 침체되니까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 GDP 6%에 해당하는 적자가 발생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이 금융 부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은행들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서 정부가 보증하고 이런 우발 채무까지 다 포함하면 거의 GDP의 16.5%라는 그런 재정 부담을 안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시장은 이런 재정이 취약한 나라의 이 채권은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남유럽 국가들이 그런 국가 부도 위기에 그렇게 처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서 이제 남유럽 국가들은 그 잘 사는 북유럽 국가들이 좀 지원을 해달라. 독일을 비롯한 이제 뭐 네덜란드나 이런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들은 유로존으로 묶여 있고 하나의 그 이 저금리 또 유로라는 하나의 통화의 그 환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인 어떤 그런 혜택을 누렸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독일이 수출을 많이 해서 경상수지 흑자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그 유로존에서는 유로라는 통화는 남유로까지 다 통합해서 하나의 환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환율이 더 독일 지역 같은 데는 절상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환율이 절상이 안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독일의 수출 경쟁력은 더 높아진 겁니다. 금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독일의 이제 그런 경제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또 성장률이 높아지면 이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경기가 과열되니까. 근데 금리를 안 올리고 있는 거죠.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그래서 독일 경제가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혜택을 봤으니까 이 유로존 유로 통화 단일 통화 정책, 단일 환율 정책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손발이 묶여가지고 그 어려워진 우리를 좀 도와주라. 그래서 이제 피스칼 트랜스퍼 요구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독일이나 이런 북유럽 국가들은 반대를 하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북유럽 국가들은 이 유로 협약에 의해서 재정 적자나 국가 채무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니네들이 이걸 안 했기 때문에 니네 책임이다. 그래서 만약에 그 남유럽 국가들이 이 국제 상환이 불능한 상태에 빠지면 강제로 경우에 따라서는 부도까지도 이렇게 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서로 팽팽하게 이제 의견이 갈리는 거죠. 여기 보면 대부분 이번에 그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이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들이 국채 수익률이 8%를 넘어가면 결국은 손을 들게 돼 있어요. 8%가 하나의 국제 수익률이
이 지속 가능하냐 하지 않느냐의 마지노라는 선으로 본 겁니다. 8%가 됐다는 건 그만큼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고 그 떨어진 국채는 안 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재정 수지들이 다 악화된 그런 상황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재정위기가 크게 3단계로 3번에 걸쳐서 유럽 재정위기가 진행되는데 1차가 바로 이제 그리스가 그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2010년 초에서 2010년 5월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유로 차원의 유동성 위기가 발생한 시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이 2010년 5월 EU와 IMF에서 약 1,100억 유로를 지원하는 것으로 구제금융 패키지를 합의하고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그리스 국제 시장이 정상화됩니다. 그래서 정상화되는 와중에서 이것이 이제 이 유로 차원의 어떤 더 큰 다른 나라로 전이될 경우에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로 차원의 소위 구제금융 시스템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EFSM, EFSF, 그다음에 ESM이라는 이 세 가지 이 구제금융기구가 이제 그리스 사태를 계기로 해서 설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다가 2010년 말에 가서 다시 또 유럽 시장에 이제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이것은 이제 이 아일랜드와 포르투갈이 또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번지자 이거는 이제 단순히 유동성 위기 차원이 아니고 이런 국가들의 국가 채무 위기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이때 그리스 채무 조정이 시작됩니다. 이런 IMF와 ECB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유럽 그리스 사태가 이제 수습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스가 발행한 국채 중에서 민간 투자자들, 민간은행이 가지고 있는 그 국채에 대해서 채무 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만기를 연장하고 금리를 깎고 일부 원금을 탕감하는 이런 이제 구조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여기서도 이제 어려움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EU 여러 정상들이 나서서 결국 이제 채무 조정을 이제 성공을 시켜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고 근데 그 이듬해 2011년 7월에 가서 3차 위기가 생기는데 이때는 이제 이탈리아와 스페인까지 이 위기가 번지게 됩니다. 근데 이탈리아와 스위스는 EU 내에서 경제 규모가 보통 15%에서 17, 8%가는 큰 나라들이에요. 만약에 이게 흔들리면 그때는 어디까지 갈 줄 모릅니다. 이 스페인과 이태리 이런 나라들이 국채를 주로 많이 투자한 나라들이 프랑스 은행들 또는 독일 은행들이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네덜란드 은행들이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디폴트가 되면 프랑스의 은행들 또 독일 은행들의 또 은행 그 부도 사태까지 번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 불길이 이 소위 심장부로 막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범유로존 위기로 이렇게 이제 확대되는데 여기에 이제 결국은 ECB가 나섭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나서요. 왜냐하면 이 나라들이 재정 여력도 없고 또 피스칼 트랜스퍼는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의 정치적인 그런 위험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반대하는데 왜 우리 돈을 가지고 우리 세금을 가지고 남유럽 국가들을 지원하냐. 만약에 그런데 동의했다가는 잘못하면 정권이 이제 이 존속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안 되죠. 결국은 ECB를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결국은 돈을 찍어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를 대폭 내리는 거죠. 금리 내리고 그리고 이제 이 ECB가 이 국제 시장에 직접 들어가서 어려운 나라들의 국채, 시장에서 리볼빙이 되지 않는 나라들의 국채를 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와 스페인 국채를 집중 이제 매입한 그런 조치들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조치를 거쳐서 이제 상당히 유로 재정 위기가 급박한 이제 이 위기에서는 벗어납니다. 급박한 불은 이제 끄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EU 정상회의가 여러 차례 이제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재정 협약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기존의 이 스테빌리티 앤 그로스 팩트, 소위 재정 적자나 국가 채무를 GDP의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되는 그런 의무 플러스 모든 나라들이 이제 앞으로는 재정을 흑자 또는 균형으로 이렇게 편성해라.
그리고 기존에 이게 약속했던 이런 협약도 지키도록 하고, 만약에 이것이 깨질 경우에는 어떤 이 제재 조치를 하겠다, 이런 이제 합의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EU 차원의 구제금융기구인 ESM이 조기 출범하고 또 IMF 재원도 확충을 합니다. 일종의 이 위기에 대비한 버퍼를 이제 확보를 하는 거죠. 이제 이 와중에서 이제 그리스가 뭐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유로존에서 이 탈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심지어는 유로존이 깨질 것이다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시장의 억측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012년 이제 중반에 EU 정상회의에서는 그 외에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런 뭐 EU 어떤 그런 붕괴론까지 나오는 마당에서 그렇지 않다. 우리 EU는 단단한 결속을 가지고 나아간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결의들을 합니다. 이제 은행에 대한 어떤 중앙은행은 있지만 감독기구는 각 나라들이 이제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통합 감독기구도 만들겠다. 또 통합 예금 보장 기구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소위 은행 동맹으로 가는, 통화 동맹에서 은행 동맹으로 가는 그런 이제 진일보된 그런 조치들을 합의합니다. 이제 그러고서 22도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또 여러 가지 구제금융 기구들이 이 어려운 나라들의 국채를 시장에서 많이 매입을 하면서 급박한 위기는 이제 정리가 됐는데, 그러나 이런 이제 이 단일 감독기구 설립 또 단일 예금 보장 기구 설립 이런 것들은 아직 이 결의만 되어 있는 거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설립될 때까지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다. 그래서 이제 뭐 유로존에 대한 어떤 그런 당시의 그 여러 가지 시각들, 유로 체제가 결국은 그 정상들이 결의한 골든룰을 이행하고 남유럽 재정 적자나 국가 채무 문제도 해결하고서 잘 앞으로 그 전진을 할 거다. 그렇지 않고 결국은 이 취약한 유로존 국가들은 탈퇴하거나 탈락할 거다. 그리고 스트롱한 멤버들만 남아서 유로가 유지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유로 체제가 아예 와야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 시장의 전망이 나오고, 특히 좀 그 비관적인 전망을 하는 루비니 교수 같은 사람은 이 유로존이 와야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그 당시에 이제 많이 하게 되죠. 어찌됐든 이렇게 22가 총대를 메고 다양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가 이제 안정되고 있습니다만, 역시 유로존 경제는 아직도 1%대의 그런 성장에 머무르고 있다. 기준금리가 2011년 11월 이후에 5차례 인하되고 지난 9월 4일 날 기준금리가 0.05%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22 돈을 갖다가 맡길 때 주는 금리가 있어요. 그걸 마이너스 0.2%. 역금리가 발생. 돈 남으면 중앙은행에 가져오지 말고 대출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금년 10월부터는 민간의 ABS하고 커버드 본드까지 매입하겠다. 이런 결의를 지난 9월 4일에 하게 되고, 그 외에 이제 그 유럽의 유로 22의 이제 장기 대출 프로그램, 또 국채 매입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면서 이제 위기 지표는 안정이 되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그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EU가 그렇게 붕괴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하나의 유럽, 그 지금 유로존의 목표는 하나의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합까지 돼 있지만 은행 통합, 재정 통합, 그다음에 이제 이 정치 통합까지 가서 이제 하나의 그런 네이션을 만들겠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더 지금 그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이 요구될 것이다. 이번 이제 이 글로벌 금융위기뿐만 아니고 이 반복되는 위기를 보면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특히 이번 이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는 첫 번째 과잉 유동성이에요. 그래서 2001년 이후에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이 다 저금리 정책을 취하게 되고, 또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일본이 또 금리를 많이 내려가지고 거의 1% 수준의 그런 저금리 정책을 취하자 이제 옌 캐리 트레이딩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일본에서 낮은 금리, 저금리로 돈을 차입해서 이거를 고금리 국가에, 뭐 호주,
또는 러시아 또 이제 미국 이런 데다가 이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게 유동성이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소위 글로벌 불균형. 미국은 계속 경상수지가 적자가 되고 이제 중국은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보는 거죠. 물론 거기에 한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흑자 그 소위 자금 그게 이제 외환 보유고로 쌓이고 그 외환 보유고는 어디로 가느냐? 결국은 또 많은 부분이 미국 국채에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4년도부터 미국이 이제 이런 과열의 조짐을 좀 느끼면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이 계속 옌캐리 자금이나 또는 중국으로부터 또는 한국으로부터 이 외환 보유고들이 계속 미국으로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고금리 정책, 통화 긴축 정책이 이제 미국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시장이 다 이렇게 글로벌화되어 있고 자금이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한 나라의 어떤 통화 정책이만 가지고 성공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여러 가지 실물 경제에서 이제 성장 모멘텀을 잃다 보니까 결국은 부동산 경기를 많이 부추겼다. 그래서 부동산에 이제 과도하게 미 경제가 의존을 했고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 버블을 가져오고 미국 같은 데는 LTV, 뭐 DTI 제도는 없었고 LTV가 100%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소위 모기지 시장이라는 거죠. 집 사가지고 집값이 올라가니까 또 추가 모기지를 얻고 그거 가지고 TV 사고 자동차 사고 냉장고 사고 이런 이제 경제 체제를 유지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재정 적자와 경상 적자가 누적되고 이것이 중국이나 다른 흑자국으로 이제 가서 다시 이것이 이 미국 시장으로 흘러드는 그런 이제 이 글로벌 불균형의 사이클링 그런 메커니즘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제 2010년 이후에는 소위 이런 재정 적자가 많아지고 또 이런 재정 적자로 인해서 발생한 과잉 유동성, 또 국가 채무 누적 이런 것들이 국가 신인도를 하락시켜서 결국은 유럽 재정 위기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풍부한 유동성 속에서 이렇게 자산 버블이 발생한 것은 결국 이제 금융회사들이 이 많은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무모한 투자와 경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특히 미국이나 이런 이제 선진국의 금융 시스템은 단기업적주의. 그에 많은 수익을 올리면 그에 보너스도 많이 가지고 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단기 어떤 수익을 목표로 해서 위험 자산을 많이 늘리는 거죠. 레버리지를 많이 늘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부동산 시장의 자산 버블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이제 이 와중에서 이제 우리 금융 자유화가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고 또 미국을 필두로 한 신자유주의화에서 가능하면 규제는 없애고 시장에 맡기는 정부의 역할을 줄이는 이런 와중에서 복잡한 파생금융 기법이 많이 활용해가지고 파생 상품들이 많이 등장하고 또 모기지 대출을 해준 그 자산 대출 또는 부동산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이런 자산을 담보로 해서 소위 담보부 채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또 그거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재증권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소위 CDO, CLO 이런 것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CDS 이런 이제 이 재증권화된 증권화 또는 재증권화된 상품의 신용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신용부도 수합이라는 거를 보험회사들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 보험료 받듯이 보험료 조금 내면 거기다 신용을 보강해 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채권의 신용도는 투자 등급 이하.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뭐 금융 상품의 등급을 매길 때 트리플 B 이상을 투자 등급으로 하고 그다음에 트리플 B 이하, 더블 B 이하를 이제 투기 등급으로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뭐 연기금이나 이런 투자자들이 이런 이 상품의 등급을 보고 투자 결정을 하는데 이런 CDS를 갖다가 보강해서 투자 등급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일반 투자자들한테 팔고 연기금한테 팔았는데 이게 결국 눈속임이 되는 겁니다. 이 밑에서 기초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기초 자산의 이 원리금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이것이 다 이 빌딩이 서는 거지 맨 밑에 있는 기초 자산의 원리금 상환이 안 되면 이게 사상 누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미국의 모기지 대출이 이 단기간 내에 급속하게 늘어났는데 2001년도에 이게 모기지 아니면 미 서브 프라임, 그러니까 이 프라임 밑에 있는 서브 프라임 모기지 대출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5%였는데 위기가 나기 직전인 2006년에 20%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모기지 전체 연체율도 위기 직전에 14%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 무모한 대출과 투자 활동, 특히 이제 복잡한 파생 상품 증권화 현상, 그다음에 이 크레딧 디폴트 수합 이런 상품들이 시장에 등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속에서 이제 이 레버리지 파이낸싱, 레버리지를 많이 늘린 거예요. 단기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자본시장에서 소위 공매도 현상도 일어나고 또 외환시장에서 과매도 현상 이런 것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전체는 금융회사의 어떤 도덕적 해이와 이 금융 현상의 이 허드 비헤이비어, 군집 행동, 쏠림 현상, 자세히 자기 스스로 이 위험을 이렇게 평가하지 않고 대형 금융회사들이 하면 투자하면 거의 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뭐 우리 인간의 하나의 속성인데 뭐 이런 것들이 이 금융시장에서 발생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어떤 이 여러 가지 복잡한 상품들이 등장하고 리스크가 이렇게 이제 이 축적되고 버블이 생기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가 감독을 제대로 못한 거죠. 정부의 감독 역량이 따라가지 못한 건데 이제 그 원인은 1980년도부터 이렇게 이 자본주의 새로운 흐름으로 등장한 신자유주의입니다. 시장 근본주의에 의한 신자본주의 그런 것들 때문에 시장에 대한 지나친 믿음, 시장이 알아서 한다. 그러다 보니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고 결국 나중에는 정부가 시장에 이런 복잡한 상품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많이 이제 이렇게 이 거래가 되고 어디에 얼마나 리스크가 큰 상품이 어디에 얼만큼 파킹되어 있는지 이런 걸 제대로 감독 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가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자 부실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꺼번에 이 부실이 터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결국 시장 실패가 이제 자초를 한 거다. 결국은 이 정책 당국이나 감독 당국이 이 시장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시장 감시자로서의 역할이 불가능할 정도로 감시 기능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다 자율화 해놓고서 보고도 제대로 안 받고 그러니까 어디서 무슨 상품이 만들어서 누가 무슨 거래를 하는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됐다. 이제 특히 이번 유럽 재정위기는 재정이 취약한 남유럽 국가들이 이 그간에 방만하게 거시경제를 운용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가 신인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한 거다. 이거는 뭐 여러 사람이 이번 위기에 대해서 뭐 많은 얘기들 했는데 아마 이 책임의 중앙에 있다고 보는 것이 이제 그 FRB 의장을 했던 그린스팬입니다. 그린스팬이 오랫동안 미국의 경제 대통령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실 미국 경제를 오랫동안 이끌어왔는데 결국은 그 당시에 저금리 정책을 오랫동안 유지했고 시장에 이렇게 버블이 생기는데 제대로 견제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끝이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이제 위기 직후에 미 의회에서 그린스팬을 소환해서 이제 청문회를 하는데 거기서 자기 책임은 없다. 그래서 이게 시장이 다 알아서 지네들이 스스로 위기 관리도 하고 뭐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기는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직접적인 어떤 규제나 이런 조치를 안 했다. 루비니는 아마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소위 뭐 이 사람 닥터 둠이라 그러죠. 모든 현상을 비관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노이즈 마케팅을 해가지고 성공한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아마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학자 중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에요. 여기저기서 막 불러가지고 아마 돈도 좀 벌었을 겁니다. 책도 쓰고 뭐 강의도 다니고 그러는데 뭐 이 사람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융감독, 소위 앵글로색슨 모델, 신자유주의한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실패한 것이다 이번에. 그리고 셀프 레귤레이션, 자율화된 상황에서 금융회사들이 스스로 규제하는 거 그런 것에 의존하는 감독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노 레귤레이션이나 마찬가지예요. 레귤레이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켓 디스플린, 시장이 스스로 알아서 할 것이다. 이런 것도 이제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특히 이 어떤 그런 몽롱한 그런 어떤 시장의 그런 뭐 상황, 또 비합리적인 어떤 그런 이 과잉 상태, 뭐 과잉 투자, 뭐 과잉 대출 이런 상태가 벌어지면 이 셀프 디스플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금융회사 내부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 이런 모델 이게 작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CT 뭐 CEO가 먼저 이런 얘기를 했던 모양인데 뭐 이게 음악이 이렇게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 춤추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끝이 바로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다. 그래서 이제 위기가 반복된다 그랬어요. 아이켄 그린, 버클리 아이켄 그린 같은 교수는 1971년도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된 1971년도부터 아시안 위기가 발생한 1997년까지 약 100년 동안 약 137회의 그 금융위기가 전 세계에서 발생했다. 그거는 과거에 1900년도 말, 1800년도 말, 19세기 말에서부터 그 글로벌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되기 그 직전까지 약 137년 동안에 전체적으로 한 100회 그 금융위기가 발생했는데 그보다 훨씬 단기간 내에 많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이제 그 반복되는 금융위기라는 책을 쓰면서 결국 이 본질이 뭐냐, 이렇게 반복되는 금융위기의 본질이라는 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때마다 전부 원인 분석을 하고 그 원인에 대한 또 대책을 세우는데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탐욕에서부터 비롯되는 거 아니냐. 뭐 탐욕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욕심의 끝이 탐욕인데 욕심이 없으면 자본주의도 발전하지 않고 인간의 삶도 개선이 안 되는 거죠.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발전하는 거죠. 그러나 그 도를 지나쳐서 이 탐욕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탐욕의 끝이 결국은 버블이고 버블이 붕괴되는 것이 바로 위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위기를 다 겪고 나면 누구나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인간으로서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결국은 또 부주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리스크 있는 투자를 하거나 리스크 있는 행동을 할 때는 항상 거기서부터 오는 위험을 대비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는 상당히 이제 이 주의를 이렇게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부주의하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그래서 결국은 답은 뭐냐? 조심과 경계입니다.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보면 미국의 5대 투자은행 중에서 3개가 없어지고 2개 남았어요. 다 없어져야 되는데 왜 2개 남느냐? 2군데 골만삭스하고 모간 스탠리는 다른 데하고 달랐던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조금 남보다 한 발 앞서 6개월 전에 이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겠다 해가지고 이 북을 정리를 한 겁니다. 그게 살아남고 또 그 와중에서 헤지 펀드들은 그거에다 역투자해가지고 엄청난 또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그 조심과 경계가 답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금융당국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확보돼야 된다. 이거는 2007년도에 이제 아시아 외환위기와 신국제금융체제 이 책을 쓰면서 제가 서문에다가 썼던 건데 결국은 이런 상황이 이렇게 실현이 돼버렸는데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번 위기를 아시아 위기, 글로벌 위기, 유로발 위기를 보면 대부분이 이 정책과 시장과 감독의 실패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위기는 저금리 정책, 과잉 유동성에서 발생해서 결국 은행 위기로 끝이 났고 아시아 외환 위기는 그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지나치게 단기 외채를 많이 도입을 해서 외자 도입을 통해서 이제 이 원인이 쌓여서 외채 위기로 끝났고 이번 유로발 위기는 재정 적자에서 발생해서 재정 위기로 끝난 겁니다. 형태만 다를 뿐이지 이 위기의 그 진행 속도는 같다. 진행 형태는 같다. 그래서 결국은 조심과 경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번 위기가 이 세계 경제 질서에 주는 임플리케이션이 뭐냐? 한 3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결국은 1980년대 이후에 팽배했던 신자유주의, 미국과 영국 이런 자본주의 선진국에서
출발했던 신자유주의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지속 가능한가 이런 이제 근본적인 이 의문이 생긴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시장 중심의 질서에서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이제 국제 경제 질서가 그 안에 미국이 중심이 돼서 유니폴라 시스템으로 유지가 되어 왔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미국의 힘이 약화되면서 여러 가지 다극 체제로 이행한다. 그리고 1944년도에 IMF와 월드뱅크를 축으로 해서 만들어진 브레튼 우즈 체제, 그 이후에 상당 기간 전 세계는 고정환율 제조, 미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이 고정환율 제도 하에서 금융시장 안정과 세계 경제의 이 상당히 견조한 그런 성장을 해왔는데, 71년도에 미국이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꿔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가가지고 닉슨이 금태환 정지 조치를 하고서 브레튼 우즈 시스템이 사실상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고서 이제 각국이 뭐 자유롭게 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또 많은 나라들이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환율을 조작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위기가 더 빈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IMF가 이제 그 중심에 있는데, IMF가 소위 인터내셔널 랜더 오브 라스트 리조트입니다. 근데 이 체제가 지금 붕괴된 거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 이 국제 금융 체제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체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첫 번째 이제 신자유주의는 뭐 여러분들이 지상을 통해서나 많이 이제 들어서 알 거예요. 이 1980년대 초는 미국과 영국이 다 어려웠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실업률이 20%가 넘어가고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대처가 나왔죠. 우리가 철의 수상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노조를 이렇게 무릎을 꿇리고 그러면서 이제 공기업을 다 정리하고 정부의 기능을 최소화하고 민간과 시장의 힘을 키우는 소위 대처리즘을 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그 비슷한 시기에 역시 미국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었는데, 그 당시에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을 해가지고 레이거노믹스라 그래, 공급주의 경제학, 그래서 세금을 줄이고 그다음에 재정을 풀고 뭐 이런 그런 시장에 주로 의존하는 그런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총체적으로 신자유주의 또는 마켓 펀더멘탈리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잘 작동이 되어 왔는데, 이렇게 시장 기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런 버블이 생기고 결국은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져왔다. 드디어 정부와 감독 당국이 시장의 리스크 자체를 제대로 평가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 규제 완화가 거의 극대화된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그간에는 소위 모든 주식회사는 주주 자본주의, 주주의 이익이 최고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몰인간적인 자본주의가 많이 이제 드러나고 이런 것들이 양극화로 나타나고, 이것이 이번 위기 이후에 Occupy the Wall Street 하는 이런 운동, 1%대 99%의 그런 이 양극화 문제, 이런 것들이 사회에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즘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뭐 자본주의 4.0 또는 뉴 노멀, 뉴 애브노멀을 이제 이 뉴 노멀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고성장, 고소득, 고수익률, 이게 노멀이었는데, 지금 이제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게 저성장, 저소득, 저수익률이 3대 현상이 이제 새로이 하나의 노멀로 등장을 했다. 이거는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이 2007년도 이전에 그런 버블이 이 극도에 달했던 그런 시기는 다시 오지 않는다. 이게 이제 하나의 새로운 노멀로 지금 이제 자본주의의 새로운 노멀로 정착이 되어가고 있다. 국제 경제 질서 많이 변화했습니다. 미국이 그간에 사실상 브레튼 우즈 시스템을 비롯해 가지고 냉전 체제가 붕괴된 이후에 자유주의 시장 경제의 최종적인 해결을 했어요. 남미 위기, 또 뭐 유럽 위기, 아시아 위기, 결국 IMF를 앞에 내세웠지만 그 뒤에서 모든 의사결정은 미국의 재무부가 하는 겁니다. 왜? 미국이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결국 문제를 해결하려면 달러, 돈이 필요하고, 그 달러를 최종적으로 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런 경제 문제, 금융 문제의 최종 해결사로 지금까지 이 기능을 해왔고,
그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뭐 중동 문제라든지 지역 분쟁 문제에 있어서 결국은 미국이 최종 해결사였는데 이제 미국의 힘이 많이 약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된다. 그래서 지금은 뭐 EU도 하나의 큰 이제 이 경제체로 등장을 했죠. 그다음에 G 플러스 뭐가 될지 몰라요. G 플러스 알파. 그다음에 뭐 중국이 이제 G2로 뭐 부상하겠다 그러고 브릭스, 중국이 역시 중심이 된 브릭스. 그다음에 아시아 지역의 아세안 플러스 3 또는 이스트 아시아 서밋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체제, 지역 체제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데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세력이 현재 없어요. 중국이 이거 할 수 있습니까? EU가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지금 세계 금융시장 문제, 세계 경제 문제가 오히려 더 미국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해결사가 없어요. 누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결해야 돼요? 각자 해결해야 돼, 각자. 각자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이게 이제 특히 요즘에는 이제 TPP라고 해서 이제 이 미국이 중국이 워낙 이게 지금 커져가지고 인근 국가하고 계속 지역 분쟁을 일으키고 또 덩치가 커져가지고 이제 뭐 한 몇 년 내에 이제 이 경제 규모가 미국을 자기네들이 따라잡겠다고 또 사사건건 미국이 하는 거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이러기 때문에 이 미국은 상당히 지금 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 대해서. 겉으로는 점잖게 표현을 하지만 그래서 부시 오바마 대통령이 몇 년 전에 이 자기네들의 이 모든 경제 정책, 모든 외교 정책의 초점이 아시아로 다시 옮겨진다. 리인게이지먼트 팔리시라는 것을 선언을 하고서 TPP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를 다 포위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의 압박 전술이죠. 지금 우리나라도 뒤늦게 이제 TPP에 참여하겠다고 지난해 이제 이렇게 했어요. 현재 12개국이 여기 참여해서 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 이 12개국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GDP의 약 40%가 됩니다. 이런 지금 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뭐 아세안 10개국이 있고 그다음에 아시아 외환위기에 출범한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아세안 플러스 3가 있고 그다음에 이스트 아시아 서밋이 2005년에 출범했고 그리고 에이펙은 이제 이 오래전에 출범해 있는 하나의 대화 체제입니다. 미국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이 TPP가 지금 추진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를 둘러싼 주변 환경이 상당히 다이내믹하게 변하고 있다. 그 IMF 체제 얘기했듯이 이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IMF는 핵이에요. 국제 통화 질서, 세계 경제 안정 이거를 IMF한테 부여한 겁니다. 이 기능 당신이 알아서 하라. 그리고 이제 이 IMF가 이제 그간에 잘 유지를 해왔는데 소위 이 71년에 이제 금태환 정지가 되면서 IMF의 기능이 상당히 이제 약화되고 실질적으로 세계 통화 질서 안정이라는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위기가 주기적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IMF는 위기가 발생한 다음에 들어가서 해결을 하지 그 사전적인 그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아시아 외환위기 때는 뭐 강도 높은 구조조정 정책을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고금리 긴축 정책을 해가지고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는 선진국들이 저렇게 돈을 푸는 정책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IMF가 잘못됐다든지 또는 다른 대책이 있다든지 그런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IMF의 정책 자체가 모순돼 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국제금융 체제가 앞으로 이제 구축이 돼야 되는데 이 IMF의 주인은 누구예요? IMF 주인이 누구예요? 회원국이지, 회원국. 약 108, 90개국에 달하는 전 세계의 회원국인데 그 중에 그 헤게모니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왜 미국의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어요? 기축통화도 그렇고 미국의 지분이 제일 높아요. 17.5%인데 IMF가 세계 경제와 금융 체제의 중요한 결정을 하려면 85%의 절대 다수결을 얻어야 돼요. 그럼 미국이 반대하면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비토권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 IMF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미국이 IMF를 포기하면 그나마의
그 세계 이 경제의 어떤 리더로서의 역할이 큰 훼손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IMF 체제를 이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IMF만 믿어서는 안 되고 이 포스트 IMF가 어떻게 될 거냐. 또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럽을 비롯해서 아시아 지역에 여러 가지 이제 금융 안전망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 플러스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 협력된 통합된 그런 어떤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지 않나.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하나의 그 글로벌 금융위기의 세계입니다. 그러면 이 남겨진 과제는 결국은 빨리 위기를 극복해서 세계 경제가 위기 이전으로 회복되고 이 금융위기도 완전히 이제 이 진정되는 이런 상태가 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과제죠. 이게 벌써 이후에 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지금 그간에 여러 가지 이제 양적 완화를 했는데 미국이 맨 먼저 지금 이거를 양적 완화를 걷어들이는 거예요. 이번 10월까지만 양적 완화를 유지하겠다. 그리고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금리를 올릴지 몰라요. 만약에 QE가 이제 미국에서 QE가 축소되기 시작하면 유럽이나 일본, 중국 아직 다 회복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언밸런스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쪽에 있는 돈이 빠져서 미국으로 다시 들어갈 경우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건지, 한국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갈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QE의 축소에 따른 하나의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매니지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고 지금 근본적으로 글로벌 불균형, 미국의 적자, 중국의 흑자 이 구도가 그대로 가가지고는 이게 세계 경제가 이게 안정될 수가 없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유럽과 이런 많은 재정 이 파탄 국가들을 어떻게 재정 건전성을 회복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우리 한국입니다. 한국은 뭐 선택이 뭐 뻔한 거죠. 한국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넥타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 답이 나와 있죠. 이 경제 잘 운영해야 돼요, 한국. 아직 한국은 스몰 에코노미입니다. 스몰 오픈 에코노미예요. 그러니까 이 외풍을 언제라도 가장 민감하게 외풍에 시달릴 수 있는 것이 우리 경제 구조다. 그래서 대외 균형이 중요하다. 우리가 대외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지속되다가 외채로서 견디다 보니까 결국 IMF 사태를 맞았거든요. 그래서 언제라도 우리는 이 대외 균형이 유지해야 된다. 경제 정책의 네 가지 큰 목표가 성장, 고용, 물가, 대외 균형입니다. 정치권은 항상 성장에 대한 그런 이제 이 유혹을 받게 돼 있어요. 성장, 그다음에 고용을 늘리고 거기에 대한 유혹을 받겠는데 그러나 서민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물가가 안정돼야 되고 국가 전체로서 중요한 것은 대외 균형이 유지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외 균형이 깨지면 우리가 돈을 찍어낼 수 없잖아요. 결국 우리는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외 균형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 경제를 내실이 꼭 건실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수출에 의존돼 있고 제조업 중심이고 대기업 중심으로 돼 있는데 이 세 가지 불균형을 좀 적정하게 균형을 찾는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펴나가야 된다. 그리고 너무 수출만을 위해서 이제 이 환율 고환율 정책을 하다 보면 이 큰 대형 대기업 수출 기업들은 좋겠지만 그 대신 이 내수 산업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물가의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서민들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고용을 많이 투자를 하고 고용을 늘리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대기업 투자에서 지금 고용이 거의 발생을 안 해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은이들이 짭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환율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개입하다 보면 그런 문제도 구조적인 문제도 생기지만 이 환율 조작국이라는 그런 미국이나 이런 데로부터 통상 압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단기 외채 빚 좋다고 그래서 자꾸 빌려 쓰는 거 아니다. 그리고 외환 보이고 많다 적다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역시 이 약한 또 오픈 스몰 에코노미에는 이 적당한 다소 충분한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이번 글로벌 위기에서 한국이 큰 어려움을 안 겪고 이제 헤어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정부와 금융시장을 책임지는 감독,
금융감독당국 또 한국은행 통화당국은 어떤 시장에 이 거품이 크게 일어나지 않도록 이 거시경제나 통화정책을 운영하고 이 거시건전성 감독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금융회사들도 자체 그 리스크 관리를 하고 과다한 외형 경쟁을 자제해야 되고 또 국제사회에서 이제 한국이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선진 자본주의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는 국가고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이제 이 성공적인 그런 이 모델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선진국과 신흥국의 어떤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뭐 G20이라든지 아세안 플러스 3 이런 국제사회 TPP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된다든지 하게 되면 이런 데에서 새로운 의제를 계속 한국이 제시를 해야 된다. 그래야 그 존재감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 어떤 협력에 있어서 수동적인 입장이 아니고 지도적인 입장, 능동적인 입장을 끌어가야 된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